예, 반갑습니다. 제가 홍기빈이고요.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갖다가, 복잡하게 하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아주 현란하게 얘기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 모이신 분들 지금 철학과 강의 들으러 오신 거 아니고요. 그리스로 아리스토텔레스 원전을 공부하러 유학가를 준비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는 좀 제 연배 비슷한 분들, 특히 체격도 비슷한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를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제 알량한 그리스어 실력을 동원해서 무슨 그리스 문자 쓰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5번을 걸쳐서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학 교과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을 다 이렇게 다룬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을 살펴보는 한 때에 있어서 먼저 염두에 둘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 한국같이 초절정의 신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한 번씩은 던져보지 않았을 수 없었을, 이 문법이 맞나 모르겠네요. 않았을 리 없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제가 오늘 던지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한번 같이 답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시간은요, 그 4개의 질문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갖고 도움이 될 만한 개념들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사상에서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고 제가 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들에 기초해서 아주 거의 맥주집에서 노가리를 씹으면서 속어로 야부리를 푸는 그런 문체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요, 오늘 제가 설명할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같이 의견도 좀 얘기하면서 그 4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을 지금 2013년에 왜 다시 보려고 하는가,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이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면은 다 한 번은 들어봤을 사람인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 동양 가릴 것 없이 몇천 년 동안 연구가 되었던, 이슬람이건 유럽이건 몇천 년씩 연구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경제사상이라 할 만한 거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아리스토텔레스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버드 대학교 랩 클래식이라고 하는 전집에서 나온 거 보면 한 23권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제사상에 관계된 거는요, 정치학이라고 제일 유명한 책 있죠. 거기서 1권, 아주 짧습니다. 한 몇십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정치학 1권 부분하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책의 9권, 이것도 아주 짧습니다. 이 2부분밖에 없습니다. 보통 웨코노미아라고 하는 책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200년 전부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수도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다음에 한 2세대 정도 지난 뒤에 학파가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학교가 있는데, 걸어다니면서 토론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제자들이 아마 정리해서 만든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웨코노미아라는 책을 빼고 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사람, 그래서 철저히 연구된 그 사람의 경제사상 얘기는 또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적은 분량을 2000년 동안 얘기하였으니까 더 할 얘기가 남아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몇천 년 동안 연구된 그 엄청난 사상가의 아주 짧은 분량인데 그거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얘기를 할 게 남아있다. 여기에는 약간의 곡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경제학, 지금 말씀드린 그 두 부분에 나와 있는 경제사상은요, 중세 유럽하고 이슬람 문명의 경제사상에 뭐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요,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리스어 문헌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읽었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부터는 거의 읽히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어도 할 수 없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제국을 그 점령한 다음에 다 개종시킨 다음에 문화라든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야만적인 짓을 했는지는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여튼 큰 게 있었죠. 그거 다 때려부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사라지고 라틴어만 남았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잊혀졌습니다만은 어디서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을 이어받았냐? 이슬람 문명에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 정도 동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한 700~800년 동안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문헌과 이거를 연구한 곳은 이슬람 문명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최고로 훌륭한 주석 중에 하나는 그 아베로스라고 하는 이슬람 철학자가 중세 12세기에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슬람 문명에 있어서의 경제사상에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 문명에서는요, 오늘날에도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샤리아라는 율법이 있죠. 거기에 공식적으로 이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자본주의 문명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슬람 가면은 금융 시스템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샤리아를 우회하기 위한 5만 가지 편법이 다 있어요. 이슬람의 금융 시스템에 가면은. 그러니까 환율을 차이를 적당히 이용해서 그걸로 이자를 주는 걸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든가, 아니면 무슨 주주의 배당금 같은 형태로 하든가 여러 가지 편법으로 우회를 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현대의 금융업을 다 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자 수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상당한 이 원인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분노한 대상은 고리대였습니다. 이자를 돈이 돈을 낳다니, 돈이 무슨 돈에 암수가 있느냐, 돈이 뭐 어떻게 새끼를 치냐 그래갖고 막 분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에 영향을 미치고요. 나중에 12세기경이 되게 되면은 유럽의 생산력이 좀 올라온 다음에 이슬람에서 그리스 사상을 역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이걸 카톨릭 사상하고 접목시킨 사람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해서 상인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교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경제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이 거의 중세 카톨릭의 공식적 입장이 되는데요. 그건 거의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16세기 정도까지는 이슬람과 유럽의 경제사상을 거의 전폭적으로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여러 번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있었던 이슬람이나 중세 유럽의 경제사상이라는 걸 오늘날 보면요. 이 한숨이 나올 정도로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따분합니다. 아주 숨통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7가지 대죄라는 게 있죠. 카톨릭에. 그러니까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죄는 이거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사함받을 수가 있는데 이 7가지의 죄는 그게 안 돼요. 데들리 신이에요. 이거는 연옥을 가게 되는 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루토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식탐입니다. 브래드 피트 나오는 세븐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나오는 그게 세븐 데들리 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드가 있죠. 탐욕. 그 탐욕이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모조리 데드리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럼 상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건 어쩔 수 없이 존재를 인정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웬만해서는 천국 가기 글른 애들이다. 이게 공식적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천국을 가고 싶으면은 죽기 전에 재산을 다 토해내라. 그래서 교회에 바쳐라. 그럼 봐준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교황이 주재하는 종교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었어요. 상인의 영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돈벌이는 그럼 뭐냐? 고리대는 무조건 죄악이고요. 그래서 중세의 고리대나 환전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누가 했겠어요? 유태인들이 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유태인들이 하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이 그 자기 마을 근처에 유태인들을 놔두고 그랬죠. 이거 필요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는 죄악이고, 생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최대, 이윤극대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고, 따라서 장사꾼들은 모조리 지옥에 가게 되어 있으며 등등등 이렇습니다. 근데 그럼 질문이 하나 남죠. 그러면은 교황 폐하께서는 왜 항상 금장을 두르고 그렇게 화려하게 사십니까? 그죠? 이상하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헐벗고 굶주린 모습, 앙상한 몰골만 나오는데 왜 교황 폐하는 물론이고 왜 대주교부터 등등등 줄줄이 금장에 금칠갑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어떻게 피해갔을 것 같습니까? 못 피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버버버버 하니까, 이 교황, 로마 교회는 타락한 교회다. 저거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래가지고, 프랑스 남부부터 시작해갖고, 그 이단이라고 찍히는 새로운 그 기독교 종파가 불길처럼 번집니다. 그 제일 유명한 게 알비파라고 하는데 저는 읽어보진 못했는데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에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알비파라고 해가지고 그 카타르파에서 이단 그 프랑스 남부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 화려한 생활을 하는 그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고. 금욕 생활과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12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위기였는데 어떻게 가까스로 모면했느냐? 수도원이 등장해서 가까이서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정결한 생활을 하는 그 수도승들 있죠? 그게 그 교단이 조직이 되면서 그 핑계대고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엉뚱한 얘기로 잠깐 나왔기 때문에 본 얘기로 돌아올 텐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한 1000년, 1500년 동안 이슬람과 기독교의 세계 양쪽을 지배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사상을 보면요. 이게 봐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재미없고 지루하고 보수적이고 고루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탐욕은 죄악이고 돈벌이도 죄악이고 그냥 대충 살다가 영혼의 구원이나 노리는 것이 인간의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대의 경제사상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사상을 극복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에서 다른 입장을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디였느냐? 13세기부터 이태리 북부에 도시들이 생겨나죠. 상업도시들. 그러니까 밀라노라든가 플로렌스라든가 제노아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생기는데 여기 도시에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한 상인들 그리고 상인들끼리 모여서 건설한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꼬민이었어요. 이 도시들은. 여기에서는 이따우식의 그런 보수적이고 고루한 윤리가 들어갈 리는 없겠죠. 거기 있는 그 르네상스의 부르주아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경제를 보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욕심은 부정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심이야말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밤새고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왜 했겠어요? 학문에 반해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해서 대학을 붙어야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김태희, 전지현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밤샌 거죠, 뭐, 사실.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때 김태희 이러면서 밤새 공부한 친구들이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 그러니까 뭐, 돈도 벌고, 명성도 날리고, 한 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걸로 사람들이 빨빨거리고 나니까 또 세상이 굴러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철학이요. 이게 조금 발달하면은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 입장으로 가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나냐면은, 제가 뭐, 인간의 행복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행복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 라틴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felicit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felicitas. 이건 뭐냐면요. 행복 중에서 찰나의 쾌락과 복락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덧없는 행복. 이런 게 felicity예요. 영원한 행복, 끝나지 않는 행복은 뭐냐면은 beatitude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뭐 이게 뭐 또 한이 없이 여러 가지인데 felicity를 홉스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욕망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욕망을 계속 충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면서 기뻐 전율하는 것. 그것이 felicity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나 이게 고대 중세 카톨릭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금욕적이고 뭐 빵 조금 뜯어먹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 욕망을 불려가면서 그걸 계속 충족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인간관이 나오죠. 이게 18세기로 들어가면요. 닥터 맨더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꿀벌의 우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 18세기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옛날 영어라서 그 읽기도 좀 만만치가 않고 그런데 내용은 개략하자면 이런 겁니다. 꿀벌들이 사는 세상을 보니까 가만히 그 꿀벌들이 사는 세상 그 우화인데요. 보니까 꿀벌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꿀벌 나라가 번성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경제가 성장하더라. 그리고 괜히 품잡고 무슨 미덕을 갖춘 인간 미덕을 갖춘 꿀벌 어쩌고 뭐 이러게 되면은 그 벌집도 다 날아가더라. 가난해지더라. 그래서 악덕이야말로 탐욕이라는 악덕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소중한 미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들으면 뭐 그냥 하도 뭐 요새 경제경영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18세기 초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유럽 전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흉측한 외설적인 책이 나오다니.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요. 아마 좀 흉측한 얘기는 하지만은 근친상관과 식인을 찬양한다라는 책을 누가 냈을 때 현대인이 받았을 충격이랑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책이라 그래갖고 막 금서로 찍히고 불태워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머라드 맨더빌의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칸트도 영향을 받고 루소도 영향을 받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람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아람 스미스가 말했던 그 유명한 구절 있죠. 푸주간 주인이 우리에게 저녁밥을 제공해주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탐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사회적으로 아주 건강한 경제가 번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난다. 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밑바닥에 머라드 맨더빌의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때 한 15세기 정도, 16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 15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 스미스 정도로까지 오게 되면요. 한 3, 400년 사이에 유럽인들의 경제관념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돈벌이는 나쁜 짓이고 이자 수치는 그 지옥 갈 짓이고 필요한 이상으로 가지는 거는 무조건 욕심이니까 안 되고 등등이었어요.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죠. 그러다가 한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게 한 300년 전부터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욕심은 좋은 것이고 이 greed is good이라고 하는 게 뭐의 구호냐면은 미국 그 자본시장의 구호입니다. 그 그린스펀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greed is good. 그때 굿은요 그냥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뜻이에요. 장려할 만한 것이다. greed라고 하는 이 탐욕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래서 오늘날은 그 그 중세의 경제 철학과는 정반대의 경제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는 이 근대 경제 사상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이 경제 사상에 관한 부분은. 읽으면 한숨만 나오고 욕만 나오거든요. 에이,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일단 이 근대 경제 사상, 이 탐욕을 정당화하고 탐욕을 아주 이상화시키는 현대 경제 사상이 자리를 완전히 잡은다면요, 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접근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오해한 거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왜곡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경제 사상은 실제로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시장 경제를 찬양한 것이다. 그리고 이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의 한계 효용 가치론이라든가 노동 가치론 같은 거를 이미 선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르주아 경제학이 진정한 아버지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반대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요.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위대한 사상가들은 항상 당하게 되는 일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주장을 하다가 아주 거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척지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알고 보니 이 사람 우리 편이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상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일인데 이거에 제일 많이 휘둘린 사람은 제가 보면 아마 칼 막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 오늘날 그 막스주의 분파라고 하는 여러 저걸 보게 되면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통일된 막스주의라고 하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 다 다른데 다 막스는 우리 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가까운 현상은 뭐냐면은 기독교 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저 신천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독교 유파들이 다 있는데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죠. 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모조리 예수는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를 빼먹었군요.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슌페터라든가 최근에 한 19세기 이후에 유럽의 경제사상가들이 쓴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이나 논문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신고전파 경제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이게 뭐에도 영향을 줬느냐?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나중에 좀 영어나 이런 걸로 읽어보시려는 분들은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번역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신고전파 경제학 해석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번역이 19세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이게 책이 2페이지면은 이렇게 글이 쭉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324의 B, 1325의 A 이런 게 옆에 붙어 있는 걸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19세기 초에 아리스토텔레스 판본이 그러니까는 막 너덜너덜했을 거 아니에요. 사방이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19세기 초인가 18세기 말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프러시아의 한림원 학술원에서 흩어져 있는 판본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권위 있고 깨끗하게 정리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물론 그리스어 원어죠. 불가피한 그리스어 원본이 없는 몇 개 저작 라틴어만 빼면은 다 그리스어인데 그거를 두껍게 하나 편집해내는데요. 이걸 뭐라 하냐면 보통 백업판이라고 해요. 백업 에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원래 페이지입니다. 1325 AB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책은요, 다 이 백업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9세기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번역이 벌어지는데요. 영어 번역은 어디서 됐냐면은 19세기 말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벤 조웨트라고 하는 조웨트라고 하는 이 철학, 그리스어 고전학자의 주도하에서 13권짜리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번역이 되는데요. 이 정치학이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들을 영어로 번역을 할 적에 황당할 정도로 다 신고전파 경제학 용어로 다 바꿔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어판 중에서 영어 중역한 게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현상이 영어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독일어판, 불어판에도 다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역하는 경우에요. 우리나라 책에 그리스어에서 직접 하지 않고 중역을 하는 경우에 이 용어들이 대부분 오염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 예만 들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크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개품 잡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크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그리스 말로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평가하는 바, 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중년 남자들은 정력제를 높게 평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아니라고 빼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 그게 크레이아예요. 한국 중년 남자들은 정력제나 개고기에 대한 크레이아를 가지고 있다. 그걸 높게 평가하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요. 디메인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경제학의 수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메타도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설명이 복잡하면 이게 뭐냐면은 정확한 그리스어 뜻은 뭐냐면은 giving a share예요. 그러니까 한턱 낸다는 뜻이에요. 한턱 낸다인데 이게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 시장 교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맥락에서 보면은 동료 시민에게 그 선물을 보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한정해서 선물을 보내든가 아니면 모든 시민들 다 같이 와서 같이 먹읍시다라고 해서 크게 한턱 쏘는 이런 행위. 선의에서 나온 선물 행위를 메타도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장 교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모세 필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고 이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부분의 책을 읽을 때는 조심하시고 근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 그리스어 원어에서 다 번역이 아마 돼 있을 거고요. 제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슨 판본을 읽으라고 보낼 수는 없는데 이 번역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20세기 중반 정도까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졸지에 신고전파 경제학자로 대충 돌변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에 칼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 있겠지만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제 철천지 원수죠. 이 사람이 1957년에 발표된 책의 한 챕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신고전파 경제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시작을 합니다. 반격을 하죠. 덧붙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의 그리스 경제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시장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제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논쟁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신고전파 경제학자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은 다 시장 교환을 했으며 이자를 매겼으며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관습과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경제도 자본주의 경제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도 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폴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단 고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였고 시장 교환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애매하게만 존재했고 오늘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무슨 돈 계산이라든가 이자 계산, 복리 계산, 무슨 회계 정리 이런 식의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에는.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도 시장 경제, 무슨 시장 교환, 수요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폴라니가 설명하는 바로는요. 시장 교환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경제 행위가 사회에 묻어들어가 있었던 시대의 인간들의 심성과 생활 방식과 윤리학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전혀 그 시도 안 맥혔고, 이 칼 폴란이라는 사람은 고전학자도 아니고, 너 어디서 굴러먹던 그 헝가리 그 가서 굴라시나 먹어라. 뭐 이런, 너 알고 보니까 부인도 또 공산주의자라며. 그래가지고 미국도 들어오지 마. 그래서 캐나다 살았어요. 폴란이는. 미국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이 폴란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이 모세스 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뭐 꼬부랑 글자 많이 나온다. 골치 아프다. 모세스 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가장 걸출한 고전학자의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칼 폴라니의 관점을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고대 경제, 로마 경제와 그리스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전혀 아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은 무슨 시장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교환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의 고대인들의 경제 관념과 경제 윤리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다른 해석에 저걸 꺼내게 됩니다. 이 모세스 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제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짧게 훌륭한 그 좋은 책을 쓴 게 있는데, 이게 아주 다행스럽게도 번역이 돼 있고요. 그리고 더 다행스럽게도 번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서양 고대 경제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그 지동식 교수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대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하던 분이 있어요. 번역을 정말 훌륭하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이랬단 말인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그 책을 읽으면은 내가 정말 박식해지고 고상해지는 그런 최소한 환상의 최소한 한 2-3시간은 즐겁습니다. 네. 나중에 읽고 나면은 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은, 더 읽어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해서 완전히 좌절에 빠지는데,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이상 신고전파 경제학을 주창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최소한 논쟁이 됐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2008년에 있었던 세계경제 위기입니다. 세계경제 위기가 터진 다음에요. 어떤 세계에 어떤 충격이 왔느냐, 그걸 우리 잠깐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김혜경이라는 시인의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시인의 시 중에 참 재미나고 의미심장한 19절인데, 능금 한 알이 추락하였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지구는 부서질 이만큼 상하였다. 이후 여하한 정신도 발하지 아니한다. 이런 19절이 짧은 3줄짜리 시가 있는데요. 이게 능금 한 알보다는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죠. 2008년에 경제위기 벌어진 게요. 그런데 지금 2008년 경제위기 벌어진 다음에 주가는 다 회복됐어요. 미국의 지금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옛날 2007년보다 지금 더 높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몇입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 지금. 1920이요? 선방하고 있네요. 누구 말마다 3천까지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괜찮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2008년 경제위기에서 주가가 떨어졌고, 경제성장이 둔화됐고,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입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줄 알았던 시장에다가 내 인생을 맡겼다가는 내 인생 거덜난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한 번씩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자본시장,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이고 뭐고 다 주식시장에 가서 투자하고 왜 이걸로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미국만큼 그렇게 이렇게 전국민적이지는 않았고, 대신 우리나라의 전국민적인 국민 오락이 되던 자산시장은 따로 있었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랬죠. 2007년, 8년 지난 다음에 부동산 값이 멈추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신적 내상을 입은 분들 굉장히 많죠. 이 말 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5년, 6년, 2004년, 5년 정도로 한번 시계를 되돌려 보세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냐면은,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는 펀드와 부동산에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05년에 한국에 되돌아왔습니다만은 그때 돌아와서 한국 사람 이때 저도 한국 사람 보니까 내가 무슨 캐나다 사람이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포 오랜만에 만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하고 같이 경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은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펀드에가 1년에 10% 수익이 난다는 걸 무슨 은행 적금 예금 금리쯤으로 여기고 있더군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펀드 그 수익률이란 거는. 근데 대부분 그래갖고 왜 바보같이 적금을 넣어? 다 펀드를 하지. 그래서 다 펀드에 썼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은행 직원들의 요게, 은행 직원들의 이게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융자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걸 갖다가 거의 어떤 인간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어떤 인간의 나아갈 바, 뭐 이런 것쯤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황당한 게요.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줄거리입니다. 야, 이게 저도 그때 2007년에 어쩌다 이제 결국 직장이 생기니까 그 순간 우리 누나랑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야, 키비나 빨리 이제 집 사라, 집부터 사라, 뭐 이러는 거예요. 빨리 융자 받아서.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즉슨 대충 어떤 줄거리냐면은 한 3억 정도 어디서 땡겨가지고 그 집 하나 사면은 거치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원금을 안 갚아요? 3년 동안. 하여튼 3년 동안 원금 갚을 필요 이제만 갚으면 되니까 3년 동안 3년이나 5년 동안 3억 해서 이 집을 쟁여놓고 있으면 값이 이만큼 뛰니까 그거 팔아서 재산세 내고 뭐 이자 갚고 어쩌고 하면은 최소한 1억은 떨어진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익숙하시죠? 그런데 내가 이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연 25%를 넘는다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산시장이 연 25%를 5년 동안 다운더로드로 이너로우로 이렇게 치고 나갑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한 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 원리 합계 그 이자를 어떻게 갚아요 내가. 내 버는 돈이 뻔한데. 근데 제가 지금 무슨 경제 전문가로서 말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이 소박한 국민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다 했냐면은 2007년에 그래서 제가 있던 직장이 하필이면 또 무슨 금융경제연구소 뭐 이런 이름만 옛날 분들한테 죄송해요. 이름이 아주 훌륭한 그런 연구소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게 무슨 금융기관 이런 거 아닙니다. 금융노조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연구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에 전혀 그게 티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아주 빠방한 뭔 줄 아는데. 그래갖고 저보고 뭐 어디 가서 강연을 하라고 그래갖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재테크 설명에 비슷한 거였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 사지 마세요. 융자 받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뭐냐? 저 보니까 뭐 경제학 박사 정치학이래. 뭐 이러고.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돈 꿔가지고 융전에서 집 사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 벌써 2006년에 상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라도 그 수익률 그렇게 안 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노후를 펀드로 해결하지 마세요. 노후는 노후 준비는 한 20년 보고 하는 투자인데 세계 주식시장이라는 게 20년 동안 이렇게 갈 리는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됩니다. 20년짜리를 보면서 주식시장에다가 맡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참, 좀 기분이 묘하시죠? 듣고 보니까 무슨 삼척동자도 알만한 국민경제 상식이에요. 그죠? 사람들 화를 냈어요, 그때. 그래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9년이 되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만은 여기서 무슨 내 팔뚝 굽다 이런 소리 하려고 제가 꺼낸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였는데 2005년, 6년 이럴 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이 어떤 상태냐면 그 만화에 왜 이 달러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에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의 미래는 여기 있다. 근데 어디서 되먹지도 못한 게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가지고 여기에 미래가 없다고 하느냐. 너 한번 맞아볼 테냐. 뭐 이런 거였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2008년에 실제로 경제 위기가 나가지고 뭐 주가 3천은 아닙니다. 절대로 펀드에 이제 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저 2005년 6년 제가 와 보니까 젊은 분들 20대인 분들은 다 저거 하고 있더군요. 10억 만들기 이런 거. 그래갖고 뭐 20년 동안 뭐 한 달에 얼마씩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뭐 복리의 마법이 어쩌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하고 계시던데 오늘 지금은 그 많이들 해요. 10억 만들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젊은 분들 시들하죠, 좀.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거의 안 보이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90년대 IMF 정도 때 한번 저거를 받고 나서 한 10년 동안 인생관과 세계관을 뭘 중심으로 구성해 왔냐면은 부동산과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 왔어요. 그게 나의 좋은 삶이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내 미래에 답을 주지 않는다면 난 이제 뭘 믿고 살아야 되며 뭘 가치관으로 믿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요 전까지 무슨 폴라니가 어쩌고 모세스 필리가 어쩌고 별 고상하고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 다 나왔는데 지금 2008년에 온 경제위기라고 하는 그런 고상한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시장에 맡겨놓는다고 해결되는 거냐 내 인생이. 내 인생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책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만, 오늘 제가 쓴 책 아니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연구소에 갔더니,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확실한 서비스,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어느 만큼 있으면 충분한가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로버트 스키델스키라고 케인스 전기 쓴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얘기들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제고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볼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